명예 기업에서 주인공 한유진은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건장한 체격의 26살 청년입니다. 어머니와 죽은 형을 대신해 입양된 친구 혜진과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새벽녘 유진은 비릿하고 진한 피냄새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피냄새가 잠을 깨웠다. 코가 아니라 온몸이 빨아들이는 듯한 냄새였다. 공명관을 통과하는 소리처럼 내 안에서 되울리고 증폭되는 냄새였다. 시야에선 기이한 사파들이 표류하고 있었다. 안개 속에 들어선 가로등에 뿌옇고 노란 빛, 발 아래로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강물, 비에 젖은 차도 위를 구르는 진홍빛 우산, 바람에 벌럭거리는 공사장 가림막 비닐, 머리 위 어디쯤에선 발음이 어눌한 남자의 노랫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같이 사는 친구 혜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혜진은 유진에게 어머니와 통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진은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자리에 앉아 어둑한 방을 밝히기 위해 불을 켠 유진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방 안이 새빨갛게 피로 물든 겁니다. 침대, 침배포, 이불, 베개 알 것 없이 그의 몸이 닿은 곳은 죄다 빨간 피가 낭자있기 때문이죠. 방바닥에도 핏자국과 피 묻은 발자국들이 다닥다닥 찍혀 있었고 그의 얼굴, 검정 스웨터와 운동복 바지와 양말까지 선지처럼 옹고된 핏물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진은 어렸을 적 가족여행에서 사고로 아버지와 1살 터울의 형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유진은 정신과 의사인 이모 혜원이 처방해준 정체불명의 약을 매일 거르지 않고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약이 영 찝찝합니다. 이 약만 먹었다 하면 유진은 머리에는 손오공의 금고알을, 손과 발에는 족쇄를 채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의 부작용을 견디며 촉망받는 수영선수가 된 유진은 16살에 약을 끊고 경기에 출전했다가 그 대가로 경기도 중 첫 번째 발작을 일으켜 선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데요. 이쯤에서 왜 유진이 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물론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유진은 환상을 얻기 위해 약을 끊는다 말합니다. 약물 중독자들은 대부분 환상을 쫓느라 약을 먹는다. 내 경우는 반대다. 환상을 얻으려면 약을 끊어야 한다. 끊은 지 얼마 후면 마법의 시간이 열린다. 약물 부작용인 두통과 이명이 사라지고 후각이 개같이 예민해진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돌아가고 생각 대신 직관으로 세상을 읽어드린다.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낀다. 인간이 만만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가끔씩 의식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길고도 깊은 잠을 자는 발작도 찾아옵니다. 한없이 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과 늘 주눅들게 하는 어머니의 철저한 규칙, 그리고 자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듯한 기분 나쁜 이모 혜원의 감시 아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유진은 가끔씩 약을 끊고 어머니 몰래 옥상으로 연결된 비산계단을 통해 외출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왔습니다. 유진은 약을 끊으면 소위 개병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힘이 남아도는 근육들 때문에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 몰래 외출을 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나름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중에 하나였겠죠. 이날도 유진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며칠간 끊은 상태였습니다. 전날 밤 유진은 그 개병이 또 도져서 옥상을 통해 몰래 또 외출을 감행한 거죠. 하지만 이날의 외출로 인해 유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방문을 당겨 열고 복도로 나갔다.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핏자국과 발자국이 방문에서 복도를 지나 계단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금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나는 문짝에 등을 기대고 서서 평소 청군이라 부르는 머릿속 낙관주의자의 속삭임을 들었다.
꿈이야.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라고. 현실에서 이따위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 방 밖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층도 피투성이로 도배된 위층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주방과 계단을 가르는 칸막이 벽 및 피 웅덩이 안에 맨발 한 쌍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만 빼고요. 유진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긴 머리채를 얼굴에 덮어 쓴 여자가 죽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은 죽은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누군지 확인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살인 현장에서 제3자의 흔적을 찾으면 찾을수록 모든 증거들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책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유진을 말이죠. 그는 자신이 범인일 리 없다고 온갖 논리와 가설을 세워보지만 침대와 협탁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하면서 무너집니다. 증거의 정체는 검붉은 핏물이 말라붙어 있는 면도칼이었습니다. 이 면도칼은 유진이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해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집어왔고 따로 간수하는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 눈에 띄지 않도록 욕실 천장에다 감춰두고 있었죠. 자, 정리하자면 면도칼은 유진의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간간히 어머니의 환청만 들릴 뿐 유진은 새벽에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한때 면도칼은 아버지를 추억하는 기념품이었으나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물건이 돼 있었다. 제자리에 꽂히기를 기다리는 어떤 문의 열쇠였다. 일단 꽂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자폭장치였다. 알아야 했다. 내 안에 나라고 믿는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 있는지, 그 누군가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르고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길이 없었다. 아는 순간 지옥문이 활짝 열린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엎어진다 해도 유진은 죽은 어머니의 턱을 잡고 입꼬리가 시작되는 왼쪽 귀 밑에 면도칼을 꼽습니다. 살인의 기억을 떠올려 보기 위해서였죠.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느낌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익숙했습니다. 이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건데.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유진은 평범한 사람들과 세상을 읽는 법이 다른 듯 보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는 유진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 부릅니다. 유진이는 포식자야.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최고 레벨에 속하는 프레데터. 포식자는 보통 사람과 세상을 읽는 법이 다르다고 혜원이 말했다. 두려움도 없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남과 공감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감정은 귀신같이 읽고 이용하는 종족이라고 했다.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다고 했다. 유진은 죽은 어머니 방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본인이 지난 16년간 어머니와 이모에게 약 먹기를 강요받으며 속박당한 이유가 노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포식자, 즉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유진은 온 생각이 일시에 정지됩니다. 정유정 작가는 유진과 같은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사람인지 작품에서 정신과 의사인 이모 혜원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이코패스 중 최고 레벨을 포식자로 표현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언어적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매우 깊이가 얕은 혹은 깊이가 아예 없는 사람들로 정의되곤 합니다. 중학생이었던 유진은 어머니와 친구 혜진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가 골 아픈 일을 경험합니다. 제 패거리들을 속이고 호텔로 뛰어들어간 리틀, 제가 신나게 총질을 해내는 장면에선 낄낄 소리까지 내서 웃어댔다. 웃다 문득 웃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내겐 신나고 짜릿했던 영화가 사실은 찜찜하고 무섭고 슬픈 이야기인 모양이었다. 어느 지점에서 무서워하고 슬퍼해야 했는지는
여전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지만, 자, 이 문구를 잘 보실 필요가 있죠. 유진은 내가 다르다는 건 인식은 했는데 여기 어디에도 외로움이 없습니다. 보통은 나만 생각이 달라서 외롭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요. 외로움을 느끼면 남들과 같아지고 더 친밀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진은 다르다는 것만 느끼고 외로운 건 조금도 없는 거죠. 오히려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골이 아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진의 기분이 감정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진은 그냥 그 모든 사실들을 묘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다는 거죠. 동기가 없다는 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셈이 됩니다. 유진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는 혜원의 말이 생각났다. 그것이 무엇일지 몰라 겁이 난다는 말도 어머니가 동생인 정신과 의사 혜원의 말을 듣고 일기에 기록한 것인데요. 유진의 심장은 보통 걸 가지고는 혹은 보편적인 대상을 가지고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이코패스적인 연쇄살인마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유진 역시도 자신이 가장 끌리는 것은 겁먹은 것인데 특히 등 뒤에 대한 육감이 남자보다 2배로 뛰어나면서 겁은 2배로 많은 여자들의 두려움에 짜릿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남의 두려움은 나에게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쾌감과 고통의 연결 회로가 완전히 엉뚱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 유진은 개병이 도진 날이면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는데요. 밤길을 걷고 있는 여자를 자신의 놀이상대로 점찍어 둡니다. 영감을 받은 머릿속 목소리가 퀴즈를 냈다. 손에서 금반지를 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끔찍하지만 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자를 생각을 꿈에서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아파할 테니까. 금반지는 내 것이 아니니까 등등 다양한 답변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금반지를 속으로 빼앗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진은 어떤가요? 별 망설임 없이 답을 달았다. 손가락을 자른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걸 진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놀이가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길을 가던 또 다른 여자를 자신의 놀잇감으로 바꾸었고 그는 쾌락을 위해 그 여자를 죽여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모습을 어머니가 목격하는데요. 쾌락을 위한 살인은 결국 어머니까지 죽이게 된 비극의 방아쇠가 되었죠. 유진의 어머니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집으로 찾아옵니다. 유진이 혜진의 전화를 받고 잠깐 집을 비운 사이 혜원은 언니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 유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운트다운을 하는 심정으로 이모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기회를 줄 만큼 줬어. 차고 단단한 포석에 맨발이 닿았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어제부터 줄기차게 그네를 타던 어머니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모 역시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나를 등진 채 퍼걸러 테이블 앞에 서 있는 건 이모가 아니라 장작개비였다. 어머니를 겁주고 들쑤시고 어르고 뺨을 쳐서 나를 망가뜨리게 만든 요망한 장작개비. 이 책에서 유진이 하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끝없는 자기 변명입니다. 거의 모든 걸 합리화하죠. 내 목적을 달성하고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물건이 되면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에게 이모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장작개비로 보이는 거죠. 이모를 죽이기 직전 유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년 전에 지금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소년의 인생에 대해 단 1g의 무게만 느꼈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을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운명으로 대면하지 않았을 것을. 이젠 너무 늦었다. 결국 이 말은 이모가 그때 내 인생에 간섭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 뜻이 되죠. 자기의 살인을
원망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모를 죽인 뒤부터 유진에게 들려오던 죽은 어머니의 환청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양심이 사라지고 완벽한 사이코패스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자기 엄마를 죽인다. 즉 직계 가족을 죽이는 경우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 가던 여자를 죽이는 장면과 어머니를 죽이는 장면은 확연히 묘사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길 가던 여자를 죽일 때는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으니까요. 머리가 시킨 일이 아니었다. 손이 알아서 머리채를 움켜쥐고 우악스럽게 비틀어서 가로등 그늘로 끌어들인 다음 턱이 위로 들리도록 밑으로 내리눌렀다. 반면 어머니가 죽은 장면에서는 기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사이코패스다 하더라도 결국은 남도 죽이고 자기 가족도 죽이지만 자기의 부모 정도 되는 사람을 죽일 때는 사회적으로 통념상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닫아버리고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전혀 안 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에서 나오는 마지막 살인이죠. 유진이 혜진을 죽였을 땐 어땠을까요? 사실 유진이 혜진을 죽이는 부분에서 왜 혜진까지 죽이지? 라며 어리둥절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유진은 책에서 혜진은 내 심장에 노을 같은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 언제나 내 편이라고 말해주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죠.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제일 위험한 인물이 혜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들은요, 자기의 가장 적극적이고 따뜻한 협조자를 가장 도구적으로 죽이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인들이 조력자들을 죽일 때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자주 보죠. 넌 이제 쓸모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죽이거나 혹은 죽게 놔두죠. 그들에게 있어서 타인은 인간이 아닌 그냥 도구거든요. 사이코패스한테 우정이 어디 있어요? 책을 읽다 보니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땐 유진에게 혜진은 그저 도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4번의 살인 끝에 유진은 어머니가 옳았다며 결국 자기 자신을 사이코패스로서 자각하게 되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내가 왜 인간의 악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 대답할 차례다. 평범한 비둘기라 믿는 우리의 본성 안에도 매의 어두운 숲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똑바로 응시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내면의 악, 타인의 악, 나아가 삶을 위협하는 포식자의 악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오늘의 책 내용이 1인칭 시점의 악인 탄생기이다 보니 불편함을 꽤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안에 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악은 가지고 있으니까요.